밖에 많이 추우시죠? 여기 국물부터 드시고 계세요. 나 1,000원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따뜻한 거 먼저 드세요. 금방 식사 차려드릴게요. 그날 내 몰골은 누가 봐도 식당 출입을 거절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짓골 행색이었다. 해진 점퍼에 때가 묻은 옷, 한동안 씻지 못한 사람처럼 흐트러진 모습. 다른 가게였다면 들어오기도 전에 눈총부터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무엇을 주문할지 돈이 있는지 묻지도 않은 채 국물부터 내주고는 아무렇지 않게 주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김이 올라오는 국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내가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재벌 회장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녀는 같은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문득 나였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스쳤다. 그때는 몰랐다. 이 작은 분식집에서의 만남이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까지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68회를 살았다. 그 세월의 무게는 한명수의 어깨에 보이지 않는 갑옷처럼 걸쳐져 있었다. 40에 넘게 그는 하나의 신조를 품어왔다. 사람이란 이익 앞에 서면 결국 본색을 드러낸다는 것. 그 믿음이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적어도 그가 기억하는 한은 그랬다. 계약서에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뒤통수를 치던 동업자가 있었다. 지분을 놓고 피를 나눈 형제끼리 칼을 빼든 오너 일가도 보았다. 퇴직금이 걸린 자리에서 20년 동료의 눈빛이 차갑게 돌아서는 장면도 목격했다.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사람에 대한 기대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명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지주사를 이끌며 그 결론을 경영의 근간으로 삼은 사람이었다. 신뢰란 철저한 검증 이후에야 비로소 허락되는 것이고 검증 없는 호의는 어리석음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것이 그의 철학이었고 방패였고 동시에 감옥이었다. 서울 한복판의 사옥은 유리와 철골로 하늘을 찔렀다. 최상층 집무실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언제나 고요했다. 소리가 올라오지 않는 높이, 자동차의 경적도 사람들의 웃음도 구두 소리도 전부 지워진 채 풍경만 남는 거리. 한명수는 그 적막한 높이에서 반세기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협상 테이블 위로 건네지는 악수의 온도를 쟀고 골프장 잔디에서 주고받는 속삭임의 무게를 달았으며 호텔 로비에서 엇갈리는 시선 속에 숨은 계산을 읽었다. 그에게 인간관계란 저울과 같았다. 한쪽 접시에 이익을 올려놓고 다른 쪽에 충성을 올려놓으면 어느 쪽이 기우는지는 시간 문제였다. 예외란 없었다. 그래서 아들 한도윤이 찾아왔을 때 한명수는 이미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아들의 방문 자체가 예고 없는 것은 아니었다. 며칠 전부터 도윤은 전화를 걸어왔었다. 아버지, 시간 좀 내달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한명수는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었다. 중요한 이야기. 30살 아들이 그런 전치를 깔 때 그것이 사업 이야기가 아닌 것쯤은 짐작할 수 있었다. 늦가을의 어느 저녁, 도윤은 한남동 자택으로 찾아왔다. 거실 끝에 놓인 원목 테이블에 한명수가 앉아 있었고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아내 고은정이 생전에 즐기던 보이차였다. 고은정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한명수는 그 차를 끊지 못했다. 습관이었다. 그리움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도윤은 현관을 들어서며 넥타이를 풀지 않고 있었다. 평소에 도윤이라면 들어오자마자 매듭을 느슨히 하고 소파에 몸을 던졌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옷매무새가 단정하고
등이 곧았다. 한명수는 그것만으로 아들이 무엇인가를 각오하고 왔다는 것을 읽었다. 수십 년간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포착해온 눈이었다. 아들의 굳은 턱선,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 끝, 시선을 아버지의 눈에 고정하려 애쓰면서도 자꾸만 빗나가는 초점.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허락을 받으러 왔다는 문장. 도윤이 입을 열었다. 만나는 사람이 있고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있으며 아버지께 소개하고 싶다고. 차분하게 그러나 목소리 끝에 긴장이 실려 있었다. 한명수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잔이 받침에 닿는 작은 소리가 넓은 거실에 또렷하게 울렸다. 어디 집안이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내가 묻고 있다. 도윤은 잠시 멈추었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내뱉었다. 그리고 말했다. 올해 24시고 작은 분식집을 혼자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가 하나 있다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거실의 온도가 변했다. 보이차의 김이 허공에서 유난히 느리게 퍼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명수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추었다. 손가락 마디에 하나씩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24. 분식집. 아이. 세 단어가 차례로 머릿속에 떨어질 때마다 관자놀이의 핏줄이 뛰었다. 반세기를 들여 쌓아 올린 것들이 한꺼번에 갈라지는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다. 아니, 무너지는 것은 가문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신뢰였는지도 모른다. 한명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느리게 그러나 흔들림 없는 동작으로 정면에서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눈빛 위에 서리가 내린 듯했다. 입을 열었을 때 나온 것은 대화가 아니라 선고였다. 우리 집안에 그런 혼사는 없어. 이 문제는 더 꺼내지도 마라. 도윤의 눈이 흔들렸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가 한 번만 만나주시면 달라질 수 있다고 자신이 왜 이런 결심을 했는지 말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그러나 한명수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끊었다. 더 들을 것이 없다는 뜻이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도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할 이유도 없다고. 낮은 목소리였으나 그 안의 분노는 거실 구석구석을 짓눌렀다. 거친 말이 나왔다. 경영인으로서 평생 절제해온 언어의 벽이 허물어졌다. 한명수는 아들 앞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날것의 감정을 쏟아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정녕 모르겠느냐고, 왜 그 여자가 하필 너에게 접근했는지 생각은 해보았느냐고, 머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고. 그 말들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도윤의 얼굴에서 빛이 꺼져갔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 혹은 이미 예감했던 결과 앞에서의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도윤은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돌아섰다. 현관까지 걸어가는 등이 평소보다 좁아 보였다. 문이 닫혔다. 닫히는 소리가 넓은 거실에 길고 차갑게 울렸다. 그 잔향이 사라진 뒤에도 공기 중에 무엇인가가 남아 있었다. 소리는 아니었다. 아들이 떠나면서 놓고 간 실망의 무게 같은 것이었다. 혼자 남겨진 거실은 지나치게 넓었다. 한명수는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몇 차례 반복했다. 보이차는 식어 있었다. 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정당한 확신이 아니라 불편한 공허였다. 정당한 거절이었다고 속으로 되뇌었다.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안의 앞날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한 것뿐이라고. 그런데 그 확신이 빈틈없이 채워지지 않았다. 어딘가에 미세한 갈라짐이 있었고 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밤이 깊어졌다. 한명수는 서재로 발을 옮겨 불을 끄고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먼 산자락 너머로 희미하게 흩뿌려져 있었다. 세상은 고요했고 고요 속에서 기억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내 고은정의 목소리였다. 실제로 들린 것은 아니다. 고막이 아닌 기억이 울린 것이다. 수술을 앞둔 밤이었다. 병실의 작은 침대에서 고은정이 그의 손을 잡았다. 손이 가늘고 힘이 없었지만 따뜻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여보, 당신은 늘 그런 식이에요. 겉에 보이는 것 몇 개만 붙잡고서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해 버린다니까. 한명수는 그때 웃었다. 평생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라고. 사람을 읽는 눈이 없었으면 이 자리가 어디 가능했겠느냐고. 고은정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읽는 것과 잘라버리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당신은 읽기도 전에 이미 결론부터 내려버린다고. 한명수는 그 말을 병실의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묻어두었다. 고은정이 수술 후 회복하지 못하고 떠난 뒤에도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꺼낼 이유도 꺼낼 힘도 없었으니까. 아니, 정확히는 꺼내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오늘 밤 그 목소리가 스스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다. 한명수는 창가에 기대어 오래 서 있었다. 이마가 유리에 닿았다. 차가웠다. 자신의 피부인지 유리인지 경계가 사라질 만큼.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 24살. 분식집. 아이. 그 단어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 놓았다. 분노는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분노의 밑바닥에 아주 가느다란 의심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그보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않은 것 아닌가? 잠이 오지 않았다. 서재의 가죽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다. 고은정의 사진이 책장 구석에 꽂혀 있었다. 작은 은색 액자. 사진 속 고은정은 웃고 있었다. 언제나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지금의 한명수를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들의 사랑을 겉모습 몇 가지로 잘라버린 남편을 본다면.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결심이 섰다. 직접 가겠다. 자기 눈으로, 자기 귀로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겠다. 다만 한명수라는 이름은 안 된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앞에 서는 순간 모든 사람은 달라진다. 그것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 거래처 사장이 보여주는 미소가 진짜가 아니듯 사람들이 회장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평생 학습해왔다. 진짜를 보려면 상대방이 경계를 풀어야 한다. 경계를 풀게 만들려면 자신이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 한다.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다. 양복과 캐시미어 코트 사이에서 낡은 점퍼 하나가 나왔다. 몇 해 전 지방 공장을 시찰할 때 현장 직원이 건넨 것이었는데 한 번도 입지 않고 구석에 쑤셔 넣어두었던 것이다. 바닥에는 다를 대로 다른 운동화가 있었다. 모자를 하나 꺼내 눌렀으면 완성이었다. 거울 앞에 섰다. 비친 모습을 보았다. 대기업 지주사의 총수는 사라지고 나이 든 남자 하나가 서 있었다. 어딘가 고단해 보이고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거지라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허름한 차림이었다. 한명수는 쓸쓸한 웃음을 흘렸다. 이 모습이 어쩌면 자신의 진짜 껍질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수천억의 자산을 벗겨내면 남는 것은 늙고 외로운 남자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거울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아침이 밝았다. 한명수는 비서 정태호에게 전화를 걸어 오전 일정을 전부 비우라고 지시했다. 이유는 붙이지 않았다. 태호는 의아한 기색을 보였지만 묻지 않았다. 10년 넘게 곁을 지킨 비서는
회장이 무언가를 결심했을 때의 눈빛을 알아보는 사람이었다. 한명수는 혼자 승용차를 몰고 도심 외곽으로 향했다. 내비게이션에 입력한 주소는 도윤이 전날 밤 떠나면서 테이블 위에 두고 간 메모지에 적혀 있던 것이었다. 아들은 거절당하면서도 아버지가 마음을 바꿀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은 것이다. 그 메모지를 집어들었다는 사실을 한명수는 자기 자신에게도 설명하지 못했다. 구도심, 재개발 소문만 수년째 맴돌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거리였다. 골목이 좁아졌다. 차 한 대가 겨우 통과할 너비. 한명수는 건물 그림자 아래에 차를 대고 걸었다. 점퍼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모자를 깊이 내려 쓴 채 발을 옮겼다. 주변은 세월이 얼룩처럼 번진 풍경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들, 녹이 쓴 환풍기, 반쯤 내려진 셔터, 세탁소, 철물점, 이름을 알 수 없는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 사이에 한 군데 불이 환하게 켜진 곳이 있었다. 작은 분식집. 간판은 수수했고 유리문에는 안쪽의 열기 때문에 김이 하얗게 서려 있었다. 한명수는 문 앞에서 멈추었다. 안에서 기름이 지글거리며 튀는 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고소한 냄새가 새어나왔다. 먼 옛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에 맡았던 냄새와 비슷했다. 그때의 기억이 불쑥 올라오려 했지만 한명수는 의식적으로 눌러 담았다. 지금은 확인하러 온 것이다. 감정이 아니라 판단의 재료를 수집하러 온 것이다.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며 문을 당겼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김이 얼굴 전체를 감쌌다. 참기름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뒤엉켜 공기 자체가 무겁고 촉촉했다. 가게는 작았다. 테이블 넷, 의자 12개 남짓. 벽에는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적은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카운터 옆으로는 반찬통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바닥은 닳았지만 깨끗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 뒤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서아진이었다. 24살. 아들이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사람. 한명수가 그려보았던 상과는 달랐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등에는 포대기로 아기를 업고 있었는데 아기는 잠들어 있었다. 두 손으로 김밥을 말고 있었다. 밥알을 고르게 편 위에 단무지와 우엉을 나란히 올리고 손목을 한 바퀴 돌려 김을 감는 동작. 능숙하되 서두르지 않았다. 한 줄 한 줄 마무리에 힘을 주는 손끝에 정성이 보였다. 하진은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허름한 옷차림의 낯선 노인을 보았다. 거지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행색이었다. 하지만 하진의 얼굴에는 경계도 불편함도 머물지 않았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밖에 많이 추우셨죠? 맑은 목소리였다. 영업을 위해 꾸며낸 친절이 아니라 오래 몸에 밴 습관 같은 따뜻함이었다. 한명수는 일부러 목소리를 거칠게 깔고 말했다. 김밥 하나만 말아달라고. 뚝뚝 끊기는 투박한 말투. 상대의 반응을 보기 위한 첫 번째 시험이었다. 하진은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새 김을 펼쳤다. 칼이 도마 위를 두드리는 경쾌한 소리가 가게 안에 리듬을 만들었다. 바로 그때 등에 업힌 아기가 깨어나며 울기 시작했다. 가늘고 높은 울음이었다. 작은 공간이 순식간에 아기의 울음으로 가득 찼다. 하진의 손이 멈추었다. 칼을 내려놓고 등에서 아기를 조심스럽게 내렸다. 한 팔로 아기를 안은 채 다른 손으로 카운터 아래에서 분유통을 꺼냈다. 미리 끓여 식혀둔 보온병의 물을 젖병에 따르고 분유를 계량 스푼으로 떠서 넣으며 젖병을 흔들어 녹였다. 숙련된 동작이 아니었다.
분유가루가 손등 위에 떨어졌고 젖병 뚜껑이 한 번에 잠기지 않아 2차례 시도해야 했다. 온도를 확인하느라 손등에 우유를 떨어뜨릴 때도 어딘가 서투른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서투름 속에 대충이란 없었다. 한 동작 한 동작이 진지했고 아이를 바라보는 눈에는 긴장과 애정이 뒤섞여 있었다. 아기가 젖꼭지를 물자 울음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하지는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숨결을 부드럽게 불어넣었다. 그러고는 아기를 한쪽 팔에 안은 채 다시 김밥 앞으로 돌아왔다. 한명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서툰 분유, 어린 엄마. 2 단어가 머릿속에 도장처럼 찍혔다. 아이 하나 능숙하게 돌보지 못하는 나이에 무슨 결혼이고 무슨 가정이냐. 속으로 혀를 찼다. 보고 싶었던 증거가 이미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했다. 미숙함, 준비되지 않은 삶, 아들을 끌어들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 그것이 그의 첫인상이었고 한명수는 첫인상이 틀린 적이 없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 김밥이 나왔다. 소박한 접시에 단정하게 담겨 있었다. 단면이 고르고 김이 터지지 않았으며 재료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반듯한 모양이었다. 그런데 접시 옆에 작은 그릇이 하나 더 올려져 있었다. 맑은 국물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잘게 썬 파와 마른 새우가 떠 있었다. 한명수는 시킨 적이 없었다. 하진이 스스로 내어준 것이었다. 날이 쌀쌀해서요. 국물 좀 드시고 가시면 몸이 좀 녹으실 거예요. 한명수는 국물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호이였다. 거기에 돈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허름한 옷의 노인에게 공짜 국물을 내어주는 행위에 무슨 계산이 있을 수 있을까? 그의 머리가 즉시 질문을 던졌다. 이유가 무엇이지? 동정인가, 영업 전략인가, 아니면 착한 사람이라는 포장에 익숙한 것인가? 한명수는 습관적으로 의심의 프레임을 씌웠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떴다. 뜨거웠고 맑았고 깔끔했다. 비싼 재료의 맛이 아니었다. 시간을 들인 맛이었다. 멸치를 오래 우리고 건더기를 걸러낸 뒤 간을 정확히 잡은 정직한 맛. 한명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표정을 감추었다. 음식 맛에 대해 어떤 감상도 드러내지 않는 것은 그에게 일종의 습관이자 방어였다. 김밥을 먹고 국물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대 앞에서 구겨진 지폐를 내밀었다. 하진은 거스름 돈을 건네며 다시 밝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어르신. 한명수는 대꾸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가게 안의 온기가 점퍼 안쪽까지 배어 있어 금방 사라지지 않았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옷깃에 남아 있었다. 골목을 걸어 차까지 돌아왔다. 운전석에 올라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다.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백미러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허름한 점퍼, 눌러쓴 모자, 주름진 얼굴. 그 너머로 2개의 이미지가 겹치고 있었다. 서투르지만 진지하게 분유를 타던 젊은 여자의 눈빛. 그리고 병실 침대에서 자신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하던 고은정의 눈빛. 닮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한명수는 그런 감상에 빠질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이상한 것이 있었다. 분명히 증거는 보았는데 결론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한 번의 방문으로 사람을 판단하기엔 재료가 부족하다는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이 떠올랐다. 더 관찰해야 한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결론. 그래서 한 번 더 가야 한다는 생각. 한명수는 시동을 걸었다. 사옥을 향해 차를 돌리면서 내일도 같은 시간에 그 가게 앞에 서겠다고 마음먹었다.
확인을 끝내기 위해서라고 자신에게 말하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을 수 있다. 식어버린 보이차보다 따뜻했던 그 맑은 국물 한 그릇이 단순한 호의가 아닌 무엇이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68개의 확신에 처음으로 실금을 내고 있었다는 것을 한명수는 아직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기엔 그의 자존심이 너무 오래되고 단단했다. 하지만 실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다음 날도 한명수는 같은 시간에 같은 차림으로 그 골목에 섰다. 전날과 똑같은 낡은 점퍼, 다른 운동화, 깊이 눌러쓴 모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주머니 속에 넣어둔 지폐가 좀 더 구겨져 있다는 것뿐이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알았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거지 행색. 한명수는 그 모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종의 자유를 느꼈다.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는다는 것, 눈빛이 계산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 인사에 전략이 깔려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 겪는 종류의 가벼움이었다. 분식집 유리문에는 어제처럼 김이 서려 있었다. 문을 당기자 같은 온기가 밀려왔다. 참기름과 밥 냄새가 뒤섞인 공기. 하지는 카운터 뒤에서 어묵 국물을 적고 있었다. 등에 업힌 아기는 잠들어 있었다. 하지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한명수를 보자 얼굴에 반가운 빛이 떠올랐다. 아, 어제 오셨던 분이시네요. 어서 오세요. 단골처럼 맞았다. 한 번 본 손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 한명수는 살짝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았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으며 역시 투박한 목소리로 김밥을 시켰다. 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밥을 펴고 재료를 올리고 김을 마는 리듬이 어제보다 조금 더 빠른 듯했다. 바쁜 시간대였기 때문이다. 작은 가게에 손님이 두세 팀 더 앉아 있었다. 한명수는 구석에서 조용히 관찰했다. 하지는 손님마다 눈을 맞추었다. 한쪽 테이블의 중년 여성에게는 떡볶이를 건네며 오늘 떡이 좀 더 쫄깃해요라고 한마디를 붙였고 다른 테이블의 학생에게는 시험 끝났어? 라고 가벼운 안부를 물었다. 손님 하나하나에게 건네는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관심이 담겨 있었다. 한명수는 그것이 영업인지 본능인지 판단하려 했다. 경영인의 눈으로 보면 저런 태도는 단골을 만드는 전략일 수 있었다. 하지만 전략이라기에는 너무 수고스러운 일이었다. 이 작은 가게에서 1,000원짜리 김밥을 파는 사람이 손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무슨 이익을 가져다 주겠는가. 김밥이 나왔다. 어제처럼 옆에 국물 한 그릇이 더 놓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접시 위에 튀김한 조각이 추가로 올려져 있었다. 한명수는 시키지 않았다. 하지는 카운터 뒤에서 설명했다. 재료가 좀 남은 게 있어서요. 버리기 아까우니까 드셔보세요. 재료가 남아서 어제는 국물이었고 오늘은 튀김이다. 한명수는 속으로 계산했다. 이 가게의 규모와 매출을 생각하면 재료가 남는다는 것은 뭔가 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거나 거짓말이거나 둘 중 하나다. 감자 튀김한 조각이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윤이 얇은 분식집에서 공짜로 내어주는 것은 사업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이것은 계산이 아니라 무엇일까? 한명수는 튀김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다. 바삭했다. 뜨거웠다. 맛있었다. 그는 또다시 표정을 감추었다. 가게를 나서기 전 하진이 문 앞까지 따라 나오지는 않았지만 카운터 너머로 밝은 목소리를 보냈다. 내일 날씨가 더 춥다던데 목도리 하나 챙기세요. 한명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문을 나섰다.
목도리. 대기업 지주사의 회장에게 캐시미어 목도리를 권한 사람은 수두룩했지만 거지 행색의 노인에게 목도리를 챙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젊은 여자가 처음이었다.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는 자리에서 나오는 말. 한명수는 골목을 걸으며 그 말의 무게를 쟀다. 가벼웠다.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가벼움이 오래 남았다. 사흘째, 나흘째, 한명수는 반복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차림. 하지는 매번 반갑게 맞았고 매번 무언가를 조금씩 더 챙겨주었다. 어떤 날은 국물에 계란이 하나 더 들어 있었고 어떤 날은 어묵 한 꼬치가 접시 가장자리에 놓여 있었다. 한명수가 돈을 더 내려고 하면 하지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다. 남는 것이라고, 어차피 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명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하진이 점심 장사를 마치고 남은 재료를 정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남을 만한 양이 아니었다. 하진은 자기 몫을 덜어준 것이었다. 그것을 한명수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모른 척 받아먹은 자신이 묘하게 불편했다. 어느 오후였다. 가게에 손님이 한명수 외에 한 명 더 있었다. 중년 남자였는데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테이블에 앉더니 메뉴를 보지도 않고 떡볶이를 시켰다. 하진이 떡볶이를 내놓자 남자는 한 젓가락 먹고는 입맛을 다시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카운터 옆 바닥에 깔아놓은 이불 위에 아기가 누워서 발을 차고 있었다. 남자의 표정이 변했다. 대놓고 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식당에 아기를 데려다 놓고 장사를 하냐는 투였다. 위생도 그렇고 손님 입장에서 불편하다는 소리를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 하진의 손이 잠깐 멈추었다.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추슬렀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죄송하다고 신경 쓰이셨을 거라고 조용히 사과했다. 남자는 코웃음을 치고 떡볶이 값을 던지듯 계산대에 놓고 나갔다. 문이 거칠게 닫혔다. 하진은 몇 초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입술이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아기가 있었으니까. 아기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무너지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것인지 한명수는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리고 아기에게 다가가 이불을 여미어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그 말이 아기에게 한 것인지 자기 자신에게 한 것인지도 모호했다. 한명수는 구석자리에서 그 장면을 고스란히 보았다. 가슴 어딘가가 미세하게 움찔했지만 그는 즉시 감정의 문을 닫았다. 저것도 연기일 수 있다. 불쌍한 척하는 것은 가장 값싼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그런데 하진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카운터로 돌아와 김밥을 싸기 시작할 때 그 손끝이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떨림을 감추려 일부러 손에 힘을 주고 있다는 것도 그것까지 연기라고 하기에는 한명수의 수십 년 경험이 허락하지 않았다. 진짜 떨림과 가짜 떨림을 구분하는 눈은 있었으니까. 한명수의 관찰은 가게 안에서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구도심 재래시장 골목까지 차를 몰았다. 하진이 아침마다 이곳에서 장을 본다는 것을 짐작한 것이다. 전날 가게에서 하진이 전화로 내일 아침 시장에서 물건 좀 받아가겠다고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기 때문이었다. 한명수는 모자를 깊이 쓰고 시장 한 구석에서 하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시장은 아직 활기를 되찾기 전이었다. 하진이 나타났다.
아기를 포대기에 업고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시장 골목을 빠르게 걸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야채 가게였다. 하진은 채소를 고르며 가격을 물었다. 주인이 부른 값이 좀 비싼 듯 했지만 하진은 깎지 않았다. 정확한 금액을 지갑에서 꺼내 건넸다. 주인에게 허리를 살짝 숙이며 고맙다고 인사했다. 한명수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다. 분식집 매출로 이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이 녹록하지 않을 텐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처지에 왜 값을 깎지 않는가? 여유가 있어서인가? 자존심 때문인가? 아니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인가? 수상가게 앞을 지날 때였다. 상인 둘이 하진의 뒷모습을 보며 수군거렸다. 한명수의 귀에 조각난 말이 들어왔다. 어린 나이에 애까지 달고 참 기구하다. 남자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 말들은 뾰족했고 골목 바닥을 구르듯 낮게 번져갔다. 하진의 등이 순간 경직되는 것이 보였다. 들은 것이다. 하지만 하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걸음을 멈추지도 않았다. 아기의 포대기를 여미며 묵묵히 앞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수상가게를 지나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다른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반찬가게 주인이 하진에게 손을 흔들며 한마디 던졌다. 하진이 또 왔네. 오늘도 일찍이다. 그리고 덧붙였다. 참 기특해.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저렇게 부지런한 애 없어. 옆 가게의 어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 누구보다 성실하지. 비 오나 눈 오나 빠진 적이 없으니까. 하진은 그 말에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칭찬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태도였다. 한명수는 기둥 뒤에 서서 그 장면을 보았다. 한쪽에서는 수군거림, 다른 쪽에서는 인정. 이 골목에서 하진은 편견과 신뢰 사이를 매일 걸어가고 있었다. 그 좁은 틈을 무너지지 않고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한명수는 알고 있었다. 자신도 한때 그런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그때의 기억을 오래전에 잠가두었고 지금 그것을 꺼낼 생각은 없었다. 시장 골목 안쪽에 떡가게가 하나 있었다. 주인은 윤정자라는 중년 여성이었다. 하진이 떡가게 앞에 서자 윤정자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따뜻했다. 한명수의 귀에 특이한 단어가 걸렸다. 하진이 윤정자를 부르며 반복하는 호칭이 있었다. 언니, 정자 언니라고 불렀다. 한명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시장 떡가게 주인을 언니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친근함의 표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왠지 더 깊은 사연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진의 목소리에 담긴 언니라는 단어의 무게가 보통의 호칭과 달랐기 때문이다. 거기엔 의지함이 있었고 그리움 비슷한 것이 섞여 있었다. 한명수는 마음 한구석이 걸리는 것을 느꼈지만 무엇이 걸리는지는 명확히 짚지 못한 채 넘어갔다. 시장을 나선 하진은 가게로 돌아가기 전 골목 어귀에서 잠시 멈추었다. 등에 업힌 아이에게 뭐라고 속삭였다. 한명수는 멀리서 그 입술의 움직임을 보았을 뿐 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하진은 다시 걸었다. 어깨가 좁았고 장바구니가 무거워 한쪽으로 기울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가게로 돌아간 뒤 한명수도 뒤를 따라 들어갔다. 자연스럽게 구석 자리에 앉았다. 하진은 벌써 장사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채소를 씻고 밥을 짓고 어묵을 꼬치에 꿰고 아기는 카운터 옆 이불 위에 누워 있었다. 하진이 일하는 동안에도 수시로 아기 쪽을 돌아보았다. 아기가 뒤척이면 달려가 이불을 덮어주었고 깨어나면 업어서 달래면서 한 손으로 일을 계속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몰려왔다. 작은 가게가 빈자리 없이 찼다. 하진은 혼자 주문을 받고
요리를 하고 서빙을 하고 계산을 했다. 정신이 없었을 텐데 손님에게 짜증을 내거나 말을 거칠게 하는 일은 없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손으로 훔칠 틈도 없이 움직였다. 한명수는 지켜보았다. 분명히 힘들었다. 힘든 것이 표정에, 몸에, 손끝에 전부 드러나 있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다. 힘든 것과 무너지는 것 사이에 하진은 어떤 선을 긋고 있었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있었다. 점심이 끝나고 손님이 빠져나간 뒤 하진은 남은 음식을 정리했다. 포장 용기에 김밥 몇 줄과 어묵을 담았다. 한명수는 그것이 내일 장사를 위한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하진은 가게 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갔다. 몇 분 뒤 돌아왔을 때 손은 비어 있었다. 한명수가 가게 밖을 힐끗 보니 골목 끝에 앉아 있던 노인 하나가 포장 용기를 열고 있었다. 한명수는 물었다. 투박하게 아는 사람이냐고. 하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저녁마다 저기 앉아 계시는 분인데 버리느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다. 짧은 대답이었다. 별것 아니라는 투였다. 한명수는 그 말을 곱씹었다. 버리기보다 나누는 것이 낫다는 판단. 이윤이 빠듯한 가게에서 본인이 먹어야 할 것을 덜어서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행위. 사업적으로는 어리석었고 인간적으로는 한명수는 거기서 생각을 멈추었다. 인간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자신의 잣대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사옥에 돌아온 한명수는 서재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흔들리는 확신을 다시 단단히 잡아야 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착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착한 것은 다르다. 겉으로 드러나는 호의 뒤에 무엇이 있는지, 경제적 상황은 어떤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다. 한명수는 전화기를 들었다. 비서 정태호의 번호를 눌렀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태호는 한 번에 받았다. 태호야, 한 사람 조사 좀 해라. 한명수는 서하진이라는 이름, 가게의 주소, 대략적인 나이를 불렀다. 신원, 가족관계, 경제 상황, 과거 이력. 빠짐없이 알아오라고 지시했다. 태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다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은 뒤 한명수는 책상 위에 팔꿈치를 짚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피곤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의심하는 일이 이렇게까지 지치는 것이었던가. 예전에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흩뿌려져 있었다. 그 불빛 하나하나 아래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한명수는 그것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불빛은 숫자였고 숫자는 시장이었고 시장은 점유해야 할 영토였다.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 작은 분식집의 기름, 냄새와 맑은 국물과 젊은 여자의 밝은 목소리가 그 숫자들 사이에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한명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판단하면 된다. 냉정하게, 정확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평생 그래왔듯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결심이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다. 마치 단단한 돌에 물이 스며들 듯 어디선가 조금씩 무언가가 침투하고 있었다. 한명수는 그것의 정체를 아직 이름 붙이지 못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이 진짜가 되어버릴까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태호의 첫 번째 보고는 며칠 뒤에 올라왔다. 한명수는 사옥 집무실이 아닌 자택 서재에서 받았다. 이 조사를 누군가가 아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태호는 서류 봉투를 건넸고 한명수는 봉투를 열기 전 몇 초간 멈추었다.
손가락 끝에 미세한 망설임이 있었다. 알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결과가 자신의 예상대로라면 확신이 굳어질 것이고 예상과 다르면 그동안의 잣대 자체가 흔들린다. 어느 쪽이든 편안하지 않았다. 한명수는 숨을 한 번 내쉬고 봉투를 열었다. 첫 장, 신원기록. 서하진, 24살. 부모는 일찍 여의었고 위로 언니가 한 명 있었다. 서하영. 하진보다 6살 위. 결혼하여 남편 이준혁과 함께 살았다는 기록. 두 번째 장, 아이의 출생 기록. 한명수의 눈이 한 곳에서 멈추었다. 아버지 칸이 비어 있었다. 비어 있다. 기재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란이었다. 미혼모라는 전제가 여기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한명수는 그 공란을 보며 다른 생각도 했다. 아버지가 없는 것인지, 기재하지 않은 것인지, 기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인지, 공란 하나에도 여러 가능성이 있었다. 세 번째 장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보고 내용이 무거워지는 것을 태호 자신도 감지한 것이다. 회장님, 하진의 언니 서하영과 그 남편 이준혁이 몇 달 전 교통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명수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추었다. 서하영과 이준혁. 부부가 함께 사고로 죽었다. 몇 달 전. 한명수는 아이의 생년월일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시기가 맞물렸다. 아이가 태어난 시점과 언니 부부가 사망한 시점. 만약 아이가 하진의 친자가 아니라 언니의 아이라면, 하진이 조카를 맡아 키우고 있는 것이라면 미혼모라는 전제 자체가 무너진다. 하지만 한명수는 그 가능성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측은 추측일 뿐이다. 출생 기록에 아버지 칸이 비어 있다는 것은 하진이 친모일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태호에게 더 깊이 파라고 지시했다. DNA 검사 같은 것을 하라는 말은 아니었다. 주변 인물의 증언, 병원 기록, 가족관계 증명서, 합법적인 선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태호가 물러난 뒤 한명수는 서재에 혼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쳤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해졌다. 언니를 잃은 24살. 형부까지 함께. 만약 정말로 조카를 혼자 떠안은 것이라면 그 무게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명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감정이 비집고 들어오려 했다. 아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동정은 사실 확인 뒤에도 늦지 않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 사이에도 한명수는 가게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역시 같은 자리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을 때 하진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진은 카운터 뒤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가게가 좁아 목소리가 다 들렸다. 상대방은 상가 건물 주인인 듯했다. 하진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월세를 조금만 늦춰달라는 부탁이었다. 이번 달은 매출이 좀 부족했고 다음 달 초에 반드시 맞춰내겠다고. 목소리의 구걸이 아닌 간절함과 자존심 사이에 팽팽한 줄이 느껴졌다. 전화를 끄는 하진은 잠시 제자리에 서 있었다. 어깨가 작아졌다. 하지만 몇 초 뒤 다시 돌아섰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한명수는 그 장면을 보며 두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한쪽은 말했다. 힘들수록 돈에 취약해진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대기업 회장의 아들과 결혼한다면 그것이 사랑이라 해도 세상은 다르게 볼 것이고 본인도 언젠가는 그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 다른 한쪽은 이렇게 되물었다. 만약 정말로 돈이 목적이었다면 저 여자는 왜 아들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월세를 고민하고 있는가?
두 생각 사이에서 한명수는 전자를 선택했다. 아직은 의심이 더 안전했다. 의심은 그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였고 그 안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평생의 방식이었으니까. 그런데 태호의 두 번째 보고가 그 울타리를 더 높이 쌓아주었다. 아니, 쌓아준 것처럼 보였다. 태호가 가져온 것은 CCTV 캡처 사진이었다. 석 달쯤 전 도시 외곽의 한 숙박업소 입구에서 촬영된 장면. 여자가 한 명 찍혀 있었다. 얼굴이 완전히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체형과 머리 길이, 옷차림이 하진과 유사했다. 남성과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었다. 태호의 표정에도 난감함이 묻어 있었다. 단정 짓기는 이르지만 외형적으로 상당히 유사합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한명수의 마음이 순간 얼어붙었다. 서류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CCTV 속 여자를 바라보는 동안 그가 지난 며칠간 가게에서 목격한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갔다. 국물을 챙겨주던 손, 아기를 달래던 눈빛, 골목 노인에게 음식을 건네던 뒷모습, 그 모든 것 위에 이 사진 한 장이 떨어지자 따뜻했던 기억들이 일순간 다른 색으로 물들었다. 그렇군. 역시 그런 여자였어. 분노가 치밀었다. 동시에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지난 며칠간 자신이 느꼈던 연민, 그리고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의심. 그것들이 한순간에 자신을 바보로 만들었다고 느꼈다. 68회를 살면서 사람의 본성은 이익 앞에서 드러난다고 믿어왔는데 김밥집 여자의 국물 한 그릇에 흔들리다니. 한명수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다. 하진에게보다 자신에게 더 큰 분노를 느꼈다. 속았다는 기분. 아니, 속을 뻔했다는 기분. 그것이 그의 자존심을 깊이 찔렀다. 다음 날 가게를 찾았을 때 한명수의 눈빛은 며칠 전과 달랐다. 자리에 앉아 김밥을 시켰지만 맛을 느끼지 못했다. 하진은 여느 때처럼 밝게 인사하고 국물을 챙겨주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고가 났다. 하진이 어묵 국물을 옮기다 냄비 손잡이에 손등을 대인 것이다. 피부가 빨갛게 달아올랐다. 하진은 순간 얼굴을 찡그렸지만 먼저 한 일은 아기에게 뜨거운 국물이 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대인 손등을 다른 손으로 감싸주면서도 눈은 아이를 향해 있었다. 아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수도에 손을 갖다 대고 찬물을 흘렸다. 한명수는 그 장면을 보았다. 연기라고 생각하려 했다. 자기 몸이 아프면서도 아이부터 챙기는 모습이 진짜인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그는 애써 후자를 선택하려 했다. CCTV 사진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한 것이 있었다. 하진이 찬물에 손을 담그면서 입술을 깨물고 있는 모습이, 그리고 물기 어린 눈으로 아이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모습이 CCTV의 흐린 실루엣과 도무지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다.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에는 온도가 너무 달랐다. 한명수는 가게를 나와 골목을 걸었다. 아기의 맑은 웃음소리가 귓속에 남아 있었다. 아이는 하진의 품에서 세상 모르게 웃었다. 그 웃음이 가짜일 리는 없었다. 아기는 연기하지 않는다. 아이가 그토록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품이라면 그 품이 거짓일 수 있을까? 한명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웃음과 CCTV 사진,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부딪히며 머리를 어지럽혔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자신이 23살이던 시절이었다. 빈주머니에 꿈 하나만 들고 서울에 올라왔던 때, 면접장에서 양복이 낡았다고 면박을 준 인사 담당자. 하숙집 주인이 월세가 밀리자 짐을 복도에 내놓던 날.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돈 앞에서 돌아서던 순간 가난은 사람을 투명하게 만들었고 투명한 사람에게 세상은 가혹했다. 그때 자신을 믿어준 사람이 고은정이었다. 대학 동기였던 은정은 집안이 넉넉했지만 한명수의 낡은 양복이나 빈 주머니를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다. 사람은 지금 주머니에 뭐가 있느냐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라고 말했던 여자.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고 한명수가 사업을 일으키는 동안 곁을 지켰다. 은정이 살아있었다면 하진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당신은 또 겉만 보고 자른다고 직접 만나고 이야기 나눠보라고 했을 것이다. 한명수는 이불 위에서 몸을 뒤척였다. 분노와 연민과 자괴감이 뒤엉켜 가라앉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CCTV도 국물도 서투른 분유도 아기의 웃음도 이것들만으로는 사람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마지막 시험이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시험. 돈. 사람이 이익 앞에서 본색을 드러낸다는 자신의 오랜 믿음이 맞는지 틀린지 돈을 앞에 놓으면 알 수 있다. 한명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다. 전화기를 들었다. 태호의 번호를 눌렀다. 새벽이었지만 태호는 역시 받았다. 하나 더 시킬 일이 있다. 투자자를 가장해서 그 가게에 들어가라. 규모 있는 금액을 제안해라. 가게를 키울 수 있다는 식으로. 태호가 잠시 침묵했다. 한명수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갈라진 것을 감지한 듯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뒤 한명수는 창가에 섰다. 새벽 도시는 아직 깨어나지 않아 어두웠다. 유리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늙고 지치고 스스로도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는 얼굴. 한명수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마지막 시험이라고 했다. 돈 앞에서 본성이 드러난다고 했다. 그런데 만약 이 시험이 끝나고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만약 하진이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때 무너지는 것은 하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반세기가 될 것이다. 그 두려움을 한명수는 차마 인정하지 못했다. 새벽 창가에 서서 몸이 식는 줄도 모른 채 정장 차림의 정태호가 가게 문을 연 것은 평일 오후 점심 손님이 빠져나간 뒤에 조용한 시간이었다. 태호는 평소의 수트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가게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작은 분식집에 정장 사내가 들어서자 하진은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다. 약간 긴장한 표정이 스쳤지만 이내 인사를 건넸다. 드시고 가실 거냐고, 메뉴를 안내해 드리겠다고. 태호는 식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테이블에 앉았다. 명함을 건넸다. 투자 컨설팅 회사의 이름이 적힌 명함이었다. 하진은 명함을 받아들고 눈을 깜빡였다. 태호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이 일대에 소규모 음식점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투자건이 있는데 이 가게의 음식 품질과 운영 방식이 인상적이어서 제안을 하러 왔다고. 금액은 상당했다. 가게를 리모델링하고 프랜차이즈로 확장하고 직원도 고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 하진의 현재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액수였다. 하진의 표정이 변했다. 놀라움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혼란이, 그 다음에 경계가 올라왔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천천히 말했다. 갑자기 이런 제안을 받으니 좀 당황스럽네요.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를 나섰다. 보고를 받은 한명수의 반응은 냉소였다. 즉석에서 거절하지 않은 것, 하루를 요청한 것. 그것은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계산이라고 한명수는 해석했다. 당장 넘어가면 싸 보이니까 고민하는 척 시간을 끈 뒤 더 높은 조건을 요구하겠지.
그의 경험상 사람들은 늘 그래왔다. 첫 번째 제안은 기준선이고 실제 협상은 두 번째 만남에서 시작된다. 그날 밤 한명수는 차를 몰고 가게 근처에 갔다. 멀리서 불이 켜진 가게를 바라보았다. 영업은 끝난 시간이었지만 하진은 안에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모습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하진이었다. 한명수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하진은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멈추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 가만히 있더니 카운터 뒤쪽에서 작은 액자 하나를 꺼내 들었다. 낡은 액자였다. 먼지가 앉아 있었다. 하진은 앞치마 자락으로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았다. 그리고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오래, 아주 오래 들여다보았다. 한명수는 사진 속에 누가 있는지 볼 수 없었다. 거리가 있었고 유리문에 김이 서려 있었으니까. 하지만 하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보였다. 고개가 숙여지고 손가락이 액자 유리를 쓸어내리는 것도, 그리고 입술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혼잣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입술의 움직임만으로 짐작하건대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다. 한명수는 차 안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핸들 위에 올린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 장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빈 가게에서 낡은 액자를 안고 울음을 삼키는 젊은 여자. 그 모습이 돈을 계산하는 사람의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지키려는 사람의 것인지. 한명수는 판단을 유보했다. 유보해야 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그것만은 유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태호가 가게를 다시 찾았다. 한명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태호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몇 분이 지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명수에게는 몹시 길게 느껴졌다. 태호가 나왔다. 빈손이었다. 한명수에게 돌아와 보고했다.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요. 한명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태호가 덧붙였다. 하진이 말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고. 첫째, 이 아이 앞에서 떳떳한 어른이고 싶다는 것. 둘째, 이 가게는 가족이 땀으로 일군 자리이고 그 의미를 돈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 태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하진의 마지막 말도 전했다. 좋은 뜻으로 찾아주신 건 알겠는데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아이한테 부끄러운 선택은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 것. 한명수는 태호를 보내고 차 안에 혼자 앉았다. 손이 핸들 위에 놓여 있었지만 시동을 걸 수 없었다. 평생 사람은 이익 앞에서 본색을 드러낸다고 믿어왔다. 그 명제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돈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체감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꼈다. 그것은 한명수에게 익숙하지 않은 종류의 경험이었다. 다음 날 한명수는 다시 거지 행색으로 가게를 찾았다. 익숙한 자리에 앉아 김밥을 시켰다. 하진은 여느 때처럼 밝게 맞아주었지만 눈 아래에 어둠이 깔려 있었다. 잠을 못 잔 티가 역력했다. 한명수는 한참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제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더라고. 괜찮으냐고. 투박한 목소리에 걱정을 최대한 숨겼지만 물어보는 것 자체가 한명수에게는 낯선 행위였다. 하진은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의외로 솔직하게 대답했다. 어제 웬 사람이 와서 큰 돈을 내밀었는데 거절했다고. 한명수는 왜 거절했느냐고 다시 물었다. 하진은 손에 쥔 행주를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말했다. 솔직히 흔들렸다고. 이 가게의 월세도 빠듯하고 아이 분유값도 만만치 않은데 그 돈이면 당장 숨통이 트이니까.
하지만 밤새 생각했는데 이 가게가 자기에게는 돈 버는 장소 이상의 의미라고. 가족이 여기서 땀을 흘렸고 그 흔적이 벽에도 냄비에도 배어 있다고. 하진은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쉬운 돈을 받으면 편해지겠지만 그 순간 무언가를 잃을 것 같았다고. 무엇을 잃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이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무언가라고. 한명수는 가만히 들었다. 반박하지 않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도 않았다. 하진의 말에는 계산이 없었다. 흔들림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 한 줄기 단단한 것이 지나가고 있었다. 한명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CCTV 사진이 떠올랐다. 숙박업소 입구의 흐린 실루엣. 그것을 근거로 하진을 단정했던 자신이 떠올랐다. 단정할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들었다. 흐린 사진 한 장으로 사람의 전부를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것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잘라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고은정이 경고했던 바로 그것. 가게를 나서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아들 한도윤이었다. 한명수는 순간 몸이 굳었다.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다. 다행히 도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구석의 허름한 노인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도윤의 눈은 오직 하진을 향해 있었다. 도윤은 카운터 앞에 서서 하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요즘 잘 지내고 있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다정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하진의 반응은 한명수의 예상과 달랐다. 하진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는 도윤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런 처지에 자기가 도윤의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자격이 없다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가 담겨 있었다. 도윤의 표정에 고통이 스쳤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런 건 자기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지만 하진은 고개를 저었다.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밀어내는 것이었다. 한명수는 구석자리에서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다. 모자 챙 아래로 아들의 등이 보였다. 넓어 보이던 아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그리고 하진의 눈에는 물기가 고여 있었지만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개를 들고 있었다. 도윤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다. 문이 닫혔다. 하진은 카운터 뒤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숨을 내쉬었다. 깊고 떨리는 한숨이었다. 가게에 한명수와 하진만 남았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밖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가게 안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밝아 보였다. 한명수는 자리에서 일어날 타이밍을 놓치고 있었다. 아니, 일어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하진은 설거지를 하다가 물을 잠그고 한명수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의외의 말을 했다. 어르신,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오늘 좀 답답해서요. 한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친 목소리를 억지로 유지하면서. 하진은 맞은편에 앉았다. 아기는 이불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가게의 기름 냄새가 조금 가시고 밤 공기의 차가움이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하진은 테이블 위 물컵을 양손으로 감싸주며 말하기 시작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았던 건 아니고 가게에 자주 오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생겼다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진심으로 자신과 아이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도 안다고. 하지만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 그 사람 곁에 서는 것이 욕심이라고 느낀다고. 아이도 있고 가진 것도 없고 남들이 뭐라 하는지도 알고 있으니까. 좋아하니까 더 물러서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제가 짐이 될까 봐요. 한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구멍에 무엇인가가 걸려 있었다. 하진이 말하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진은 도윤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려 하고 있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붙잡았을 것이다.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더더욱 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여자는 밀어내고 있었다. 제발로. 한명수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공식이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사람은 이익 앞에서 본색을 드러낸다. 그 명제가 여전히 맞다면 하진의 본색은 무엇인가? 돈을 거절했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밀어내고 있다. 이익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하고 있다. 한명수의 공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진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쓸쓸하게 웃었다. 미안하다고 모르는 분한테 이런 말까지 하고. 한명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할 말이 있으면 더 해도 된다고. 그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스스로도 놀라웠다. 거친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안의 온도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가게를 나온 뒤 한명수는 차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시동도 걸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호흡 소리만 들렸다. 골목의 가로등 하나가 가게 앞을 비추고 있었다. 하진이 안에서 불을 끄는 모습이 보였다. 아기를 안고 가게 뒷문으로 나가는 그림자가 보였다. 작은 그림자가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한명수는 핸들 위에 이마를 대었다. 차가운 가죽이 이마에 닿았다.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떨리지는 않았지만 단단하지도 않았다. 태호야. 그 아이 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해라. 아이가 하진의 친자인지 아니면 언니 서아영의 아이인지. 병원 기록이든 뭐든 확실한 걸로. 태호는 알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은 뒤 한명수는 차 안에서 눈을 감았다. 만약 아이가 하진의 친자가 아니라면, 만약 정말로 조카를 떠안고 혼자 가게를 지키며 미혼모라는 오해까지 감수하면서 아이를 키워 온 것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그 모든 진실을 모른 채, 아니 확인하지도 않은 채 처음부터 이 여자를 재단해버린 것이다. CCTV 사진 한 장으로, 출생기록의 빈칸 하나로, 미혼모라는 세 글자로 자신이 평생 가장 경멸했던 짓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었다. 겉만 보고 사람을 자르는 것. 고은정이 살아서 이 모습을 보았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아마 슬펐을 것이다.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슬펐을 것이다. 그 슬픔이 한명수의 가슴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며칠이 지났다. 태호의 최종 보고가 올라왔다. 서재에서 받았다. 태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병원 출생 기록, 산후조리원 입원 기록, 주민등록 이동 내역. 모든 자료가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이의 친모는 서하진이 아니라 언니 서하영입니다. 하영이 출산 직후 남편 이준혁과 함께 사고로 사망했고 하진이 그때부터 조카를 맡아 키워왔습니다. 미혼모가 아닙니다. 한명수는 서류를 잡은 손이 떨렸다. 예상했던 내용이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로 확정되는 순간 무게가 완전히 달랐다. 짐작은 가볍지만 진실은 무겁다. 하진은 24살의 언니 부부를 동시에 잃었다. 갓난아이를 떠안았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가 되어야 했다. 아기의 엄마도 아닌데 엄마 노릇을 하면서 미혼모라는 오해와 편견을 감수하면서 시장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등 뒤로 흘리면서 월세를 걱정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까지 밀어내면서 그 모든 것을 혼자 지고 있었다.
서투른 분유는 당연한 것이었다. 어린 엄마가 아니라 갑자기 엄마가 된 이모였으니까 서투를 수밖에 없었다. 그 서투름을 한명수는 미숙함이라고 판단했었다. 준비되지 않은 어른이라고.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판단이었는지 이제야 뼈끝까지 느꼈다. 한명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오래 그렇게 있었다. 태호가 조용히 물러났다. 서재에 혼자 남은 한명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본인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눈가가 뜨거웠고 숨이 고르지 않았다. 68해를 살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돈도 지위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진실을 확인한 다음 날이었다. 한명수는 아침부터 가게 근처를 서성였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낡은 점퍼 대신 깔끔한 코트를 입었지만 모자는 여전히 쓰고 있었다. 어중간한 모습이었다. 거지도 아니고 회장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의 남자. 한명수 자신이 지금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그 복장이 말해주고 있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한명수는 걸음을 멈추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중년 여성 하나가 카운터 앞에 서서 하진을 몰아세우고 있었다. 상가 건물 주인 강미경이었다. 한명수는 그 이름을 태호의 보고서에서 본 적이 있었다. 월세를 관리하는 건물주. 하진이 며칠 전 전화로 납부를 늦춰달라고 부탁했던 상대. 강미경의 목소리는 가게 밖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월세가 석 달째 밀렸다는 말부터 시작했다. 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다음 달 초까지 반드시 맞추겠다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말했지만 강미경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하진의 사정을 들추기 시작했다. 어린 나이에 아이까지 달고 장사한다며 미혼모가 가게를 운영할 자격이 있느냐는 식의 말을 거리낌 없이 쏟아냈다. 체면도 배려도 없는 말들이었다. 가게 안에 다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있어도 상관없다고 여긴 것인지 강미경은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감내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래 왔기 때문이다. 미혼모라는 오해를 교정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교정하는 것보다 감내하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이다. 언니를 잃은 사연을 매번 설명하는 것이, 그 상실을 반복해서 꺼내는 것이 차라리 침묵보다 더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때 가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떡가게 주인 윤정자였다. 시장에서 소란을 들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지나가다 강미경의 목소리를 들은 것인지 정자는 숨을 헐떡이며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리고 강미경의 앞에 서서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경 씨, 그 말은 아니에요. 하진이는 미혼모가 아니라 이모예요. 아이 엄마는 하진이 언니였고 그 언니가 남편이랑 같이 사고로 떠났어요. 하진이가 조카를 홀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사정도 모르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가게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강미경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하진은 고개를 들었다. 정자를 바라보는 눈이 크게 열려 있었다. 놀라움, 고마움, 그리고 감추어왔던 것이 들켜버린 것에 대한 당혹감이 뒤섞인 눈이었다. 골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소란을 들은 옆가게 주인들이 문을 열고 나왔다. 윤정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씩 바뀌었다. 그동안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하진을 안쓰럽게 봤던 사람들도
모두 새로운 사실 앞에서 각자의 시선을 돌아보는 듯했다. 강미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가게를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고 남겨진 것은 하진의 떨리는 어깨와 그 어깨를 감싸 안는 윤정자의 손이었다. 하진이 울었다. 소리 없이 울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를 냈다. 오래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울음이었다. 억울함, 외로움, 슬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혼자 지고 걸어야 했던 시간의 무게. 윤정자는 아무 말 없이 하진의 등을 두드렸다. 카운터 옆 이불 위에서 아기가 깨어나 작은 소리를 냈지만 울지는 않았다. 마치 이모의 울음을 기다려주기라도 하듯 조용히 발만 차고 있었다. 한명수는 가게방 반쯤 열린 문 뒤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보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등을 기대야 했다. 자신이 그 장면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하진을 모욕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시선으로 하진을 바라보았다. 미혼모라는 세 글자로 사람을 규정하고 출생기록의 빈칸으로 삶을 판단하고 CCTV 사진 한 장으로 인격을 재단했다. 강미경이 입으로 뱉은 말을 한명수는 머릿속에서 뱉었던 것이다. 다른 것은 소리를 냈느냐 안 냈느냐 뿐이었다.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하진의 울음소리가 가르쳐주고 있었다. 한명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허름한 옷 뒤에 숨지 않겠다고. 감시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고백하겠다고.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두려웠다. 하진이 알게 되었을 때 느낄 배신감, 아들이 알게 되었을 때 느낄 분노.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감당하지 않는 것이 더 비겁한 일이라는 것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한명수는 정장을 입었다. 오래간만에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메었다. 낡은 점퍼가 아닌 양복을, 다른 운동화가 아닌 구두를 신었다. 거울 속에 대기업 지주사의 회장이 다시 서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모습이 며칠 전의 거지 행색보다 더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어느 쪽이 진짜 자신인지 한명수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가게에 들어섰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기름 냄새와 따뜻한 김이 밀려왔다. 하진은 카운터 뒤에 서 있었다. 한명수를 보았다.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으로 보았을 것이다. 양복을 입은 노신사. 하지만 한명수가 모자를 벗는 순간 하진의 눈이 변했다. 얼굴을 알아본 것이다. 매일 구석에 앉아 김밥을 먹던 거지 행색의 어르신. 그 사람이 양복을 입고 서 있었다. 하진의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다. 혼란이 눈에 가득했다. 한명수는 카운터 앞에 서서 말했다. 투박한 거친 목소리가 아니라 본래의 목소리로. 차분하고 낮은, 그러나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 나는 한도윤의 아버지다. 하진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눈이 커졌다. 충격이 먼저 왔고 그 뒤를 배신감이 따랐다. 매일 찾아와 김밥을 먹고 국물을 받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노인이 도윤의 아버지였다니. 자신을 시험하러 온 것이었다니. 하진의 입술이 떨렸다. 눈에 물기가 고였지만 이번에는 어제의 울음과 달랐다. 분노와 상처가 뒤섞인 떨림이었다. 하진은 마음의 문을 닫으려 했다. 고개를 돌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날카로웠다. 한명수는 알고 있었다.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을. 속은 것이다. 진심을 나눈 상대가 처음부터 자신을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국물을 챙겨주었고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울음까지 보여주었는데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시험 앞에 놓인 답안지였다는 사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한도윤이 들어왔다. 아버지를 보았다. 양복 차림의 아버지가 하진의 가게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도윤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아버지와 하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한 듯했다. 두 사람 사이에 숨겨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한명수가 거지 행색으로 가게를 찾아왔다는 것, 신원조사를 시켰다는 것, 투자를 빙자에 시험했다는 것.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 도윤이 입을 열려는 순간 한명수가 먼저 움직였다. 68해를 살면서 이사회에서도 법정에서도 어떤 협상장에서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무릎을 꿇었다. 가게의 다른 바닥 위에 양복 바지에 무릎이 닿았다. 하진을 올려다보았다. 도윤을 올려다보았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잘못했다. 내 삶을 내 맘대로 들여다보고 내 잣대로 함부로 재단했다. 변명하지 않겠다. 가게 안이 고요해졌다. 기름이 식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하진은 한명수를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용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거절도 아니었다. 마지막 끈 하나를 남겨둔 것이었다. 한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닥에서 일어나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윤도 침묵했다. 세 사람 사이에 얼어붙은 공기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 아주 미세한 온기의 씨앗이 심어진 것을 한명수는 느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금은. 그 뒤로 한명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움직였다. 가게에 찾아왔다. 그러나 시험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다. 하진은 처음에 거절했다. 대기업 회장이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럽기도 했고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한명수는 거절당해도 다음날 다시 왔다. 아기를 안아주겠다고 했다. 서투른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다. 아이의 무게가 팔에 전해졌을 때 한명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 아이는 부모를 잃었다. 그리고 이모가 부모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 사실의 무게가 아이의 체중보다 훨씬 무거웠다. 도윤도 함께 왔다. 아버지와 나란히 가게 일을 도왔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만으로 무언가가 변해가고 있었다. 하진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거리가 조금씩 좁아지고 있는 것을 한명수는 느꼈다. 하진이 아이를 안겨줄 때 손끝의 경계가 줄어든 것, 가게를 닫을 때 수고하셨다는 인사가 좀 더 자연스러워진 것, 그런 미세한 변화들. 한명수는 임의로 구원자처럼 나서려 하지 않았다. 가게의 월세를 대신 내겠다고 하지 않았다. 경제적 지원을 제안하지 않았다. 하진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진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었다. 그 감각은 수표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시간을 들여 쌓아야 하는 것이었고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었다. 한명수는 난생 처음 그 방식을 배우고 있었다. 상대의 선택과 속도를 존중하는 법을, 자신의 잣대가 아닌 상대의 시간표로 관계를 쌓아가는 법을.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하진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케이크를 직접 구울 생각이었고 가게에서 소박하게 치를 계획이었다. 한명수는 도윤과 함께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같이 와주시면 좋겠다고. 그 한마디가 몇 주 동안의 침묵과 거리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다. 생일 당일 가게는 작았지만 따뜻했다.
테이블 하나에 케이크가 놓였다. 촛불 하나. 하진이 직접 만든 케이크는 모양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위에 아이의 이름이 서툴게 적혀 있었다. 윤정자가 떡을 한 접시 가져왔고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왔다. 좁은 가게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한명수는 구석에 서 있었다. 양복도 점퍼도 아닌 평범한 옷을 입고 도윤이 옆에 서 있었다. 아기가 촛불을 바라보며 웃었다. 맑은 웃음이었다. 한명수가 가게에서 처음 들었던 바로 그 웃음. 하진이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의 작은 손이 촛불 쪽으로 뻗었다. 하진이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촛불을 불었다. 불꽃이 꺼지고 가게 안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형광등 불빛이 다시 채워졌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한명수는 박수를 치면서 뜨거운 것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닦지 않았다. 숨기지도 않았다. 68해를 살면서 남에게 눈물을 보인 적이 몇 번이나 되었을까? 손에 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괜찮았다. 이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오래 닫아두었던 문이 열리면서 새어나오는 빛 같은 것이었다. 하진이 한명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작게 웃어 보였다. 용서라고 부르기에는 이른 것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문을 닫고 있지는 않겠다는 뜻이었다. 한명수는 그 웃음을 받아들였다. 무겁게 소중하게. 아이의 작은 손이 허공을 더듬다가 한명수의 손가락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쥐는 힘은 약했지만 그 감촉이 한명수의 몸 전체를 관통했다. 이 아이는 부모를 잃었지만 이모가 있었고 이제 더 많은 사람이 곁에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하진도 아이도 그리고 한명수 자신도. 가게를 나올 때 밤이었다. 골목의 가로등이 노란 빛을 쏟고 있었다. 한명수는 걸으며 생각했다. 68회 동안 자신이 가장 오래 입었던 옷은 무엇이었을까? 양복도 아니고 점퍼도 아니었다. 의심이었다. 사람을 경계하고 겉모습으로 재단하고 이익 앞에서 시험하는 것. 그것이 그의 평생의 옷이었다. 그 옷이 자신을 지켜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두기도 했다.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아들에게서조차 거리를 두게 만들었다. 내가 거지였던 것은 옷 때문이 아니었다. 마음이 거지였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 겉만 보고 잘라버리는 마음, 자기 잣대만이 세상의 진리라고 착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나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작은 분식집의 맑은 국물과 서투른 분유와 아기의 웃음소리가 가르쳐 주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잡았을 때 나는 비로소 사람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수천억의 자산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를 잡아주는 그 작은 힘이 나를 돌려놓았다. 돌이켜보면 내가 평생 쌓아 올린 것들 중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는지 모른다. 오늘 그 아이의 손에서 느낀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은. 한명수는 골목을 빠져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하지만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진의 삶이 그랬다. 편견의 불빛 아래 가려져 있었지만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 한명수가 볼 눈을 갖지 못했을 뿐.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